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 서비스 디자인, 좀 오래된 옛날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86년에 대학에 부임해서 왔을 때 학생들과 얘기하고, 아니 교수진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듣는 사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는 것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참 잘하고 전문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저 역시 그렇게 폭이 넓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색인에 대한 얘기들도 아이들과 나누고 이러면서 제가 갔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류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쩔까. 물론 분류라는 건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그때 예를 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 한참 많았던 비디오 대여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에 가면 굉장히 많은 비디오들이 있고, 그 많은 비디오들이 어떤 건 서부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멜로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공상과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있는데, 그 어떤 영화도 하나의 장르만 탁 찝혀서 나오는 영화는 없다. 서부곡이면서 멜로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부곡인데 공상과학일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공상과학이면서 멜로물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현대물이지만 그 속에는 또 새로운 또 장르가 생겨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막 섞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가 몇 가지일까와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뭐지?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이 뭘까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학생들과 나누면서 제가 그때 했던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라임 넘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프라임 넘버, 우리로 소수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를 이제 소수라고 부르는데 2, 3, 5, 7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숫자죠. 그래서 그 소수 하나하나에다가 장르를 부여하고, 어떤 영화가 한 편 들어오면 그 영화의 장르 부분에다가 관련된 장르를 전부 써주고, 그것의 소수 번호로, 프라임 넘버로 곱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한국 영화가 2번이고 3번이 멜로물이다 그러면 2 곱하기 3, 6. 이 영화는 6번이야 라고 정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다 보면 어떤 이용자가 찾아왔을 때, 소비자가 찾아와서 뭘 보고 싶습니까? 한국 영화이면서 멜로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 6. 6번 번호를 갖고 있는 영화들은 전부 다 한국 영화이고 멜로물인 것이죠. 물론 6번 중에는 6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번, 3번, 5번을 갖고 있는 영화가 있다면, 즉 한국 영화이고 멜로물이면서 이것이 시대극, 옛날 얘기했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30번. 30번은 6으로 떨어지니까 6의 배수는 전부 다 한국 영화이고 멜로물이지. 그것이 그 이상의 서부극이 되었던 공상과학이 되었던 옛날 영화가 되었던 상관없이 한국 영화이고 멜로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 접근성을 훨씬 더 높여보는, 물론 우리가 하나의 색인을 만들어 색인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그 and, o와 not의 조합을 찾으면 되지만, 그런 논리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그 사고의 좀 전향적인 변화, 생각을 좀 폭을 넓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공부하는 영역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 확장선상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붙이자면, 우리 도서관에서 보면은 이용자들이 찾아와서 책을 대출 반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반납 자동 대출기도 있죠. 자동 대출기에 가면 일단 자기의 그 도서관 이용증을 집어넣어서 번호를 끼고, 그 다음에 책을 집어넣어서 대출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사람 앞에 찾아서 작업을 했을 때, 사서 앞에 찾아서 책을 대출하려고 하면 사서 선생님이 물어볼 겁니다. 대출증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한 권 봐서 바코드를 읽어서 대출처리를 해주겠죠. 근데 그 과정의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서가 이용한 화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적혀 있을까요? 뭐 대출, 반납, 서비스 영역들이 쭉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하겠다 대출 칸을 떼서 대출 화면으로 들어가고, 아마 대부분의 사서 선생님들은 대출실에 있는 선생님은 대출 화면만 띄워놓고 있을 거라고 고민하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기능들이 있고 그 중에 대출 화면을 열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용자의 번호를 바코드 읽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책을 바코드 읽어서 집어넣고 하겠죠. 그럴 때마다 사서 선생님은 커서를 이동해야 합니다. 대출자 번호 칸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놓고 입력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쓸 때도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그런 화면 처리를 합니다. 뭐 마우스로 이동하냐, 탭 단추를 누르면 되지. 예, 그렇습니다. 탭을 누르면 이동하게 되는 단축키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어쨌든 한 번씩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읽어드리는 정보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바코드로 그걸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화면 전환해주는 것도 대출이니 뭐 정리니 여러 가지 기능 속에서 화면 전환해주는 기능도 우리가 바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고 바코드 리더기로 찍 읽으면 대출을 읽었네? 그럼 화면이 알아서 대출로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읽어드린 바코드가 무엇이 되었건 책이 됐던 이용자 정보가 됐든 딱 들어왔을 때 두 개를 자연스럽게識別만 할 수 있다. 이건 책이 아니라 이용자 번호네. 그리고 현재는 대출 화면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거 되겠죠. 이용자 번호와 책의 도서 바코드 번호를 서로 다르게만 만들어 둘 수 있다면, 두 개는 우리가 애써 그 항목을 찾아가서 누르지 않더라도 기계가 알아서 식별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한다라든가 새로운 기기를 쓴다든가 디지타이징을 한다든가 컴퓨터를 쓴다든가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고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부분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역량과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기계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바코드를 대출자 이름 명단에다 가져다 놓고 바코드 읽어놓고, 바코드가 아니라 그 커서를, 또 책이 들어오면 책을 읽고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책이 들어와서 딱 읽었더니 이 책이 반납된 책이야. 그리고 반납 듀 데이트가 아직 남아있는 책인데 반납된 책이 지금 바코드에 읽혔어. 그럼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딱 읽어드렸더니 이게 대출된 책이 지금 읽혀 들어온 거야. 이 얘기는 이 책은 이미 대출되어졌는데 현재 상태가 사서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그 앞에 건너준 사람이 사서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이 책을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것이 대출된 책이라고 떴을 땐 자연스럽게 무슨 처리가 가능하냐면 반납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온 책이 읽었더니 대출되지 않은 책이 딱 떴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거는 대출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고 왔구나. 그럼 언젠간 순서를 중요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에게 대출증을 제시해야 이 책은 대출되어질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굳이 우리가 커서를 대출자 명단이라든가 대출된 책의 명단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읽어드리는 바코드 값이 책을 표시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이용자를 표시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기능을 표시하는 것인지, 대출 반납 같은 그런 기능을 표시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면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자기 스스로가 입력해서 쓴 화면 처리를 하게끔 한다면 아마 대출증을 집어넣게 하거나 대출증을 읽어드는 리더기를 붙여서 그런 부분을 자동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칸의 숫자가 사실 적어야 합니다. 칸의 숫자가 많거나 칸의 구분이 굉장히 복잡하면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참 상상해낼 수 있는 영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가 오가지 않고 그냥 형식대로, 격식대로 개발자가 자기 배운 대로 일 처리를 해주겠죠. 또 한 번 짚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왔는데 본인은 스마트폰이 없다는 겁니다. 전화번호가 없다는 것이죠. 집 전화번호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스마트폰이 거의 누구나 다 일반인들이랑 성인들이랑 다 갖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책을 대출 받을 때 이 사용자, 도서 대출증을 만들 때 사용자 등록을 해주는데 등록자 번호가 어떻게 될까? 어떤 번호로 그 사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자에게 대출증을 만들 때 어떤 번호를 부여할까? 뭐 경우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부여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이 주는 뭐 어떻게 보면 맹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그 바코드를 늘 일조 생산해내야 하고 이런 작업들, 물론 매번 한 번씩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좋은 것이 스마트폰 번호를 대출증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왜 대출증 번호를 스마트폰 번호를 쓰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얘기는 상상해 보시죠. 어느 가족이 등록하러 왔습니다. 가족이 등록하러 왔는데 가족들이 각자 자기 번호를 다 부여받고 등록을 했을 때와 대표 번호인 스마트폰 번호를 썼을 때와의 차이. 그럼 한 사람이 빌렸는데 이게 어린아이가 빌렸는지 어른이 빌렸는지 구별이 안 돼서 나중에 통계를 낸다거나 평가할 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스마트폰 번호가 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01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스마트폰은. 그러면 010으로 나가는 번호를 부여받은 부모,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하나 부여받고 우리가 등록대장에다가 번호를 2개 써주면 됩니다. 하나는 대표번호를 써주는 것이고 그건 부모의 책임질 수 있는 부모의 대표번호를 써주고 내가 어린아이가 자기 전화번호를 써주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면 부모의 엄마가 대표번호를 썼던 엄마 전화번호를 등록번호로 써주고 아빠 전화번호를 등록번호로 쓰는 게 아니라 아빠의 등록번호는 010이 아니라 011 같은 번호를 써주고 어린아이들의 등록번호 역시 012, 013, 014에서 써주면 이 집안은 한 식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락처가 필요하고 이 친구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친구 대출증 번호를 읽었을 때 그 번호가 013 뭐로 나가면 연락처는 010 뭐라는 얘기죠. 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 예전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번호에다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랜덤 넘버 쓴다든가 그냥 순차적 번호를 쓰게끔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뭐냐면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니까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생년월일 6자리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성별 구별 1자리가 나오지요. 지역 구별이 나오지요. 등록한 순서가 나오지요. 체크코드가 나오죠. 번호가 13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체크코드라고 빼고 보면 12자리가 나오는데 12자리 한번 짚어볼까요? 단,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9,999억 9,999만 9,999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30년의 텀 3번을 넘겼다 하더라도 번호가 남아도 옵니다. 근데 그 식별해준 역량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의미 있었습니다. 왜 의미 있었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딱 봤을 때 경찰들이 물어봅니다. 일단 성별로 식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이도 이렇게 얼굴 보고 대충 짐작하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게 주민등록 어디서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민등록을 등록한 동네 번호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가 몇 번인지 모릅니다만 경찰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이 남의 것을 도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랜덤 번호를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번호를 바로 리더게 읽어보면 정보가 다 나올 테니까요. 근데도 굳이 전화번호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는 그룹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식구로 묶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책임지는 사람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린아이가 혼자 도서실에 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여기 등록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통해서 전화 회선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 방법이 괜찮다를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호 넘버링 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장르를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시스템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왜 우린 그걸 간과하고 넘어가지? 왜 그런 상상을 안 하지? 이게 우리가 정답을 배우는 교육 때문인 것 같습니다. A는 B가 돼야 해. 이게 답이야. 그 나머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대학원생들한테. 남의 논문을 읽지 마라.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남의 논문을 안 읽습니까? 절대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논문을 읽기 전에 네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라. 어떤 얘기를 들으면 가장 가벼운 데서부터 접근해라. 사전부터 쳐다보고 교과서 쳐다보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1차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고민을 해라.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남의 논문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내 생각과 동의하는 얘기가 나면 그 신뢰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온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저래야 하는데 또 비교 분석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본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쌓입니다. 다양성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양성에서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에서 안 되는 것을 하나 내가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죠. 되는 것이 몇 가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추려하면 안 되는 것을,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도 발견해 갈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얘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잘 관찰하고 그 관찰 속에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짚어보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민했을 때는 그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특성도 최대한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일을 너무 단순하게 쳐다봐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 누가 그러죠. 그렇게 하면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해.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 얘기였지만, 그런 어떤 장르를 구분하는 얘기라든가, 입력창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입력창에서 어떤 것을 구분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든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룹핑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가, 그런 조그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